호랑이 처녀의 슬픈 사랑. 신라 제38대 원성왕 때 이야기랍니다. 깊은 산속에 할머니 호랑이와 손자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위로 셋이 수컷이고 막내가 암컷이었지요. 막내인 호랑이 처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따금 어여쁜 아가씨로 둔갑하여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지요. 어느 날 저녁, 호랑이 처녀는 법륜사라는 절을 찾아갔어요. 마침 추석 전이어서 절에서는 탑돌이를 하고 있었죠. 탑돌이란 어린이, 어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탑 주위를 빙빙 돌며 복을 비는 행사랍니다. 호랑이 처녀도 이 무리에 끼어서 부지런히 탑을 돌고 있었지요. 어느덧 밤이 깊어 마당에는 탑을 돌던 사람들이 거의 돌아가고 그곳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어요. 바로 호랑이 처녀와 김연이란 청년이었어요. 호랑이 처녀는 김연이 마음에 들었죠. 그의 뒤를 따라 돌며 호랑이 처녀는 가슴을 졸였지요. 한 번쯤 말을 걸고 싶었지만 부끄러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앞서 돌고 있는 김연은 자기 뒤를 따라 도는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 하고 궁금했어요. 1시간 이상 같이 돌다 보니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지요. 김연은 슬그머니 뒤를 돌아보았어요. 처녀와 눈이 마주쳤지요. 김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다니. 김연은 처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지요. 이틀날 밤 탑을 돌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절 마당에는 또 김연과 처녀만이 남았어요. 김연은 전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지요. 처녀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잠도 달아나고 식욕도 달아났죠. 김연은 처녀와 단둘이 남게 되자 용기를 내었어요. 처녀의 앞을 가로막고 말을 붙여보았어요. 처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잠깐 숙이더니 희고 가는 손으로 산 쪽을 가리켰어요. 김연이 말을 했죠. 아, 깊은 산속에 사시는군요. 밤길이 험한데 어찌 아가씨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죠. 그러자 처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닙니다. 익숙한 길이라 혼자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을 마친 처녀는 고개를 숙이고 총총히 절을 나갔어요. 김연은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 나는 처녀를 사랑한다. 결혼하여 평생을 함께 지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내 소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
새벽까지 고민한 김현은 그날 밤 절을 나서는 처녀의 뒤를 따라갔어요. 처녀의 부모를 만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졸라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먹은 김현은 처녀의 집이 있다는 깊은 산속까지 살금살금 뒤쫓아갔어요. 처녀는 김현이 뒤를 밟는 줄도 모르고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한참 뒤 처녀는 어느 외딴 오두막집으로 들어갔어요. 옳지, 이제 됐다. 김현은 커다란 나무 뒤에서 처녀의 집을 지켜보다가 대문 앞에 섰어요. 계십니까? 대문을 몇 번 두드리자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나왔어요. 아유, 니시여. 예, 저는 이 집 처녀를 만나러 온 사람입니다. 응? 아유, 우리 집 아이를.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김현을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처녀는 방으로 들어온 김현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할머니가 처녀에게 물었어요. 아유, 얘야, 이 총각이 누구냐? 처녀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어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였지요. 그때 김현이 말했어요. 저는 이 아가씨와 결혼할 사람입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김현의 말에 할머니와 처녀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그게... 처녀가 입을 열려고 하자 김현이 가로막고 나섰어요. 아가씨와 이미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결혼식을 올리게 해주십시오. 할머니는 한동안 생각이 잠겼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아유, 두 사람의 뜻이 그렇다면 아이고 더는 말리지는 않겠네. 그 문제는 다시 의논하기로 하세. 그리고 자네 다락방에 숨어 있게나. 조금 있으면 내 손자 녀석들이 돌아올 터인데 아이고 그 녀석들은 포악해. 자네를 보면 행패를 부릴지도 몰라. 할머니는 김현을 다락방에 숨겨주었어요. 김현은 어두침침한 다락방에서 생각을 했죠. 아, 참으로 이상한 일이군. 내가 처녀와 결혼하면 그 남자 형제들은 내게 처남이 되는데 왜 그들을 만나서는 안 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어요. 잠시 뒤 어디선가 사나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오두막집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한 마리가 내는 소리가 아니고 3마리 이상이 내는 소리였죠. 김현은 다락방에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잠시 뒤 짐승의 울음소리가 그치고 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김현은 다락방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성큼 방 안으로 들어서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어요. 몸집이 얼마나 큰지 바위돌만 했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입을 열었죠. 할머니,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냥 성적이 좋지 않아 빈손으로 왔습니다. 저희는 낮에 산에서 나무꾼 총각을 잡아먹었습니다. 배가 고프시죠, 할머니? 방 안의 대화를 엿듣던 김현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사람을 잡아먹다니요. 소름이 끼쳤지요. 할머니가 손자들을 나무랬어요. 아이고, 이것들아. 죄 없는 사람을 아이고 또 해쳤단 말이야. 내가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얼마나 말해왔냐. 아까 낮에 산신령님이 다녀가셨다. 너희가 또 사람을 잡아먹는다면 큰 벌을 내리겠다고 하셨어. 아휴, 너희들은 언제 철이 들 거냐? 삼형제는 자기 잘못을 아는지 고개를 푹 숙였지요. 이때 처녀가 나섰어요. 오빠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요. 오빠들이 또 사람을 해쳤으니 이제 산신령님이 오빠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산신령님이 다시 나타나기 전에 여기를 떠나세요. 머나먼 땅으로 가서 사람을 해치지 말고 착하게 사세요. 산신령님의 벌은 제가 대신 받을게요. 누이의 말에 삼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너를 두고 우리만 도망칠 순 없지. 죄를 지은 건 우린데 왜 너가 벌을 받단 말이냐? 아니에요. 저는 오빠들만 착하게 산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어서 떠나세요. 갈 길이 멀잖아요. 처녀는 삼형제의 등을 떠밀었어요. 삼형제는 할머니에게 큰절을 올렸지요. 그럼 안녕히. 하고는 훌쩍 제주를 넘었어요. 그러자 삼형제는 커다란 호랑이로 변했답니다. 세 마리 호랑이는 오두막집을 나와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방 안에서 벌어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김연은 기절한 듯이 놀랐지요. 이 집이 호랑이 굴이란 말인가? 눈으로 직접 보았건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김연이 얼이 빠진 얼굴로 앉아있을 때 처녀가 들어왔어요. 처녀는 김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잠시 흐느꼈어요. 그리고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죠. 도련님, 용서해 주세요. 이미 보신 대로 저희 가족은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에요. 비록 짐승의 몸이지만 저는 도련님을 사랑했어요. 도련님은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호랑이로 태어나 이제 죽을 신세예요. 오빠들이 받을 산신령님의 벌을 대신 받을 거예요. 처녀는 눈물을 훔치고는 다시 말을 이었어요. 어차피 죽을 몸, 다른 사람의 손에 죽는 것보다 도련님의 손에 죽게 해주세요.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내일 정오 제가 대궐앞 광장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가볍게 상처 입힐 거예요. 그때 임금님이 저를 잡는 사람에게 높은 벼슬과 많은 상금을 내린다고 하실 거예요. 도련님이 나서서 제가 숲속으로 달아나면 뒤쫓아와서 칼로 저를 찌르세요. 아시겠죠? 김연은 울면서 호소하는 처녀의 부탁을 뿌리칠 수가 없었지요. 두 사람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날이 밝자 헤어졌어요. 그날 정오, 성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호랑이다! 호랑이가 나타났어! 호랑이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큰
상처를 입히진 않았어요. 사냥꾼들이 달려왔지만 부질없었어요. 호랑이가 어찌나 날쌘지 붙잡을 수가 없었죠. 활을 쏘아도 창을 휘둘러도 빈 허공만 가를 뿐이에요.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는 높은 벼슬과 큰 상을 내리겠노라. 임금님은 곧 포구를 내렸어요. 이제 김연이 나설 차례였죠. 김연은 대궐 앞 광장으로 달려갔어요. 미친 듯이 날뛰던 호랑이가 김연을 보자 성 밖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호랑이가 도망친다! 잡아라! 대궐을 지키는 병사들이 소리쳤어요. 그러나 호랑이 뒤를 쫓는 것은 김연뿐이었죠. 호랑이가 숲속으로 들어가자 겁이 났는지 병사들은 꽁무니를 뺐죠. 잠시 뒤 호랑이가 바람처럼 사라지고 아름다운 처녀가 김연 앞에 나타났어요. 김연은 저도 모르게 소리쳤죠. 아, 낭자. 저는 호랑이 처녀예요. 어서 저를 죽여주세요. 처녀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그러나 김연은 차마 칼을 뺄 수가 없었어요. 어서요. 김연이 망설이자 처녀가 달려들었어요. 처녀는 김연의 칼을 빼앗아서 제 가슴을 힘껏 찔렀어요. 낭자! 김연이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어요. 아름다운 처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커다란 호랑이가 죽어 있었지요. 김연은 호랑이 시체 앞에서 목을 놓아서 울었어요. 임금님은 호랑이를 잡은 공로로 김연에게 높은 벼슬과 큰 상을 내렸어요. 김연은 호랑이 처녀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호랑이 처녀를 위해 조그만 절을 하나 세웠어요. 그 이름을 호원사라고 했답니다. 시골 양반 말타기. 어느 시골에 한 양반이 살았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 양반만 보며 고개를 졸래졸래 젓고 마주칠까봐 먼 길로 피해 다녔어요. 왜냐고요? 성질이 아주 고약했거든요. 김서방, 내 땅에 농사는 잘 짓고 있나? 엉터리로 했다가는 당장 쫓아낼 줄 알게. 자기 땅을 빌려 농사 짓는 사람을 보면 이런 소리 나고요. 이서방, 내 집 대문 못 고치면 혼날 줄 알아. 자기가 부탁해 놓고도 큰소리 쳐요. 시골 양반은 남의 일에 불쑥불쑥 끼어들어서 참견도 잘했어요. 에이, 제사 음식은 모양 좋은 걸로 해야지. 남의 집 제사상을 보고 잔소리를 투덜투덜. 에헤이, 딸이 아직도 시집을 못 갔나? 에휴, 얼굴이 못나서 시집을 못 가는 게지. 남의 어여쁜 딸한테 허튼 소리 나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 양반이 서울 구경을 가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오랜만에 웃으며 좋아했지요. 아유, 우리 마을이 한동안 조용해지겠어요. 하지만 양반네 머슴들은
마음을 졸였어요. 서울에 누굴 데리고 갈까? 가장 어린 머슴이 나서지 않겠어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다른 머슴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내 덕분에 너까짓게 서울 구경을 다 하겠구나. 고마운 줄 알고 잘 모셔라. 양반은 출발할 때부터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에헤이, 말 좀 빨리 끌어라. 이래서야 서울에 언제 가겠느냐. 머슴이 말을 빨리 끌며 또 잔소리를 했죠. 말 좀 천천히 끌어라. 흔들려서 어지럽지 않느냐. 양반은 말을 타고 편히 가면서도 계속 투덜거렸어요. 머슴은 꾹 참고 말을 끌고 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산길에 이르자 머슴이 걸음을 멈추었어요. 이제 제가 말을 타고 가겠습니다. 뭐라고? 너가 말을 타면 나는 걸어가라고? 그렇지요. 대감마님은 말꼬피를 끌고 걸어가셔야지요. 아니, 너가 제정신이냐? 대감마님이 혼자 내리기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리지요. 그러고는 양반을 말에서 번쩍 들어서 땅에 내려놓지 뭐예요? 머슴은 말을 타고 먼저 가버렸어요. 양반은 기가 막혀서 펄펄 뛰다가 부랴부랴 쫓아가기 시작했죠. 아니, 저놈 잡아라! 머슴이 뒤를 돌아보며 씩 웃었어요. 여기는 깊은 산길이라 아무도 없습니다. 소리쳐봤자 소용없으니 잠자코 따라오십시오. 이놈, 어디 두고 보자. 양반은 허허거리며 뒤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산길을 넘어서 마을이 나타나자 머슴이 말에서 펄쩍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양반을 번쩍 들어서 말에 태우지 뭐예요? 대감마님, 다리 아프시지요? 양반은 마을에 가자마자 약이 올라서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이보시오, 이 고향 놈을 광가에 데려가시오. 머슴이 내 말을 빼앗아 타고 왔다오. 하지만 사람들은 양반에게 핀잔을 주었어요. 에휴, 멀쩡한 양반이 정신이 나갔구먼. 아이고, 머슴만 고생이 많겠어. 아무도 양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을을 지나 다시 산길에 접어들었어요. 머슴은 또 양반을 말에서 내려놓고 자기가 말을 탔어요. 대감마님, 얼른 따라오십시오. 마을이 나타나면 다시 자리를 바꾸었죠. 대감마님, 다리가 욱신거리지요? 오르락 내리락 힘든 산길에서는 머슴이 말을 타고 편안한 마을길에서는 양반이 말을 탔어요. 양반은 다시 산길이 나타나자 스스로 말에서 내려서 고분고분 머슴이 말 위에서 살살 약을 올렸죠. 대감마님, 빨리 따라오십시오.
이래서야 서울에 언제 가겠습니까? 양반은 힘들어서 말대꾸도 하지 못했지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다고 머슴이 나를 골탕 먹이는구나. 아이고, 숨차. 아이고. 드디어 서울에 다다랐어요. 서울이야 사람이 엄청 많으니 당연히 양반이 말을 탔죠. 대감마님, 서울입니다. 구경 많이 하시지요. 머슴은 신이 나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좋은 구경을 실컷 했지요. 하지만 양반은 시무룩했지요. 아이고, 돌아갈 때는 또 어떻게 하나. 먼 길을 걸어서 집에 돌아갈 걱정을 하느라 좋은 구경거리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양반은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고 서울 구경은 머슴 혼자 제대로 했죠.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산길에서 머슴이 말을 탔어요. 마을에 접어들면 양반이 말을 탔고요. 마침내 눈앞에 집이 보이자 양반이 말했어요. 누구한테도 말 바꿔 탄 얘기는 하면 안 된다. 동네 방네 소문 나면 창피해서 다닐 수가 없어. 심술 안 부리겠다고 약속하시면. 양반이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약속하다 말다. 앞으로는 남들에게 겸손하게 대하도록 하마. 그 뒤로 고약한 성질을 부리지 않았다고 해요. 자린고비. 옛날 충청도 어느 마을에 자린고비라는 사람이 살았어.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설할 만큼 지독한 구두쇠였지. 자린고비는 남부를 것 없는 부자였지만 집을 보며 그리 부자 같지 않았어. 대궐같이 크고 멋진 집도 아닌데다가 집안에 값나가는 물건도 보이지 않았거든. 자린고비는 먹는 것도 부자 같지 않았어. 밥상에 고기나 생선이 오르는 날은 거의 없었고, 아이들이 반찬 투정이라도 할라치면 자린고비는 동귀한지 모른다며 호통을 쳤어. 자린고비가 워낙 구두 세다 보니 부인도 아주 알뜰했어. 어느 날 마을에 생선 장수가 왔어. 자린고비 부인은 생선을 살 것처럼 만지작거리고 주물럭거리고 그러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는 솥에다 물을 받아 생선 만진 손을 씻어서 국을 끓였대. 생선이 없는 생선국이었지. 하지만 자린고비는 부인을 칭찬하지 않았어. 아이고, 물독에 손을 씻었더라면 두고두고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자린고비는 못내 아쉬워했어. 제삿날이 되었어. 자린고비는 큰맘 먹고 굴비를 한 마리 사왔어. 제사를 마치고 밥을 먹으려는데 자린고비가 굴비를 천장에 매다는 거야. 밥 한술 뜨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밥 한술 뜨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또 한술 뜨고
또 한 번 쳐다보고. 식구들은 이렇게 밥을 먹어야 했어. 아이들이 굴비를 빤히 쳐다보고 입맛을 다시면 자린고비는 눈을 찡그렸어. 에헤이, 오래 보면 짜서 물 쓴다. 밥 한 술에 딱 한 번만 봐라. 또 이런 일도 있어. 자린고비는 남의 집에 갔다가 똥이 마려우면 꾹 참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누웠대. 거름으로 줄 귀하디 귀한 똥을 다른 집에서 누울 수 없었거든. 자린고비는 부채질도 남달랐지. 부채를 매달아 놓고 부채 앞에서 연방 도리질을 하는 거야. 부채가 닳는다면서 말이야. 자린고비의 구두쇠 짓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어. 어느 날 자린고비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 이 손님도 자기 고장에서는 구두쇠로 꽤 알려진 사람이야. 누가 더 구두쇠인지 자린고비와 겨뤄볼 작정이었지. 손님이 자린고비에게 물었어. 어느 정도 구두쇠가 되어야 댁처럼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요? 그러자 자린고비는 대뜸 집을 나섰어. 꼭 알고 싶다면 나를 따라오시오. 그리고 벼랑 끝에 있는 소나무를 가리키며 말을 했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 소나무 가지에 매달려 보시오. 손님이 시키는 대로 하자 자린고비가 다시 말했어. 이젠 한 손을 놓으시오. 뭐라고요? 지금 나보고 저 시퍼런 강물에 빠져 죽으라는 거요? 손님은 기겁을 하고 얼른 나무에서 내려왔어. 자린고비가 손님에게 말했지. 웬만한 구두쇠 노릇으로는 큰 부자가 될 수 없어. 방금 나뭇가지에 매달렸을 때처럼 손을 놓으면 죽는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오. 그제야 손님은 좋은 가르침을 받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어.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지. 그런데 뻥 뚫린 문구멍으로 찬바람이 솔솔 들어와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손님은 마치 지니고 있던 장오지 조각에 밥풀을 발라서 구멍을 막았어. 그러가니 편안히 잠을 잤지. 그 다음 날 손님이 자린고비에게 말했어. 이 장어지는 내 것이니 떼어가겠소. 그러시구려. 하지만 장오지에 바른 밥풀은 내 것이니 두고 가시오. 자린고비 말에 손님은 혀를 내둘렀어. 내가 졌어. 정말이지 당신 같은 구두쇠는 처음 보. 손님은 창호지에 바른 밥풀을 박박 긁었어. 아이고, 세상에 저런 구두쇠가 또 있을까?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어디 쓰려고 저러는지 몰라. 그 많은 재물을 무덤 속에 가져갈 것도 아닌데 말이야.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린고비의 구두쇠 짓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 너무 인색하다며 자린고비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많았어. 자린고비에 대한 소문은 바람처럼 온 나라에 퍼져서 마침내 임금님 귀에도 들어갔지. 임금님은 자린고비가 사는 고장에 암행어사를 보냈어. 자린고비가 못된 짓을 하지 않았는지 알아보려고 말이야. 암행어사가 자린고비 집에 가보니까 큰 잔치가 벌어져 있었어.
자린고비의 환갑잔치였지. 자린고비는 건넌마을 사람들까지 불러서 잔치를 즐겼어.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쌀도 내어주었고 음식도 많이 주었어. 암행어사는 손님들 사이에 끼어서 자린고비를 살폈어. 잔치가 한참 물을 익었을 때 자린고비가 사람들에게 말했어. 나는 평생 지독한 구두쇠로 살며 큰 재물을 모았지. 나 혼자만 잘 살려고 그런 것은 아니요. 이제 내가 모은 재물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쓰겠소.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며 자린고비를 칭찬했어. 암행어사도 임금님께 이 사실을 알리자 임금님도 자린고비에게 큰 상을 내렸대. 그 뒤로 자린고비가 사는 고장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었대. 동부여울 금화왕. 기원전 59년 4월 8일. 그곳에 하늘나라에서 천재는 하느님이야. 5마리의 용이 끄는 호화찬란한 수레를 타고 내려왔어. 천재는 그곳에 도읍을 정했지. 나라 이름을 북부여라 하고 스스로 임금님이 되었어. 그 임금님의 성은 해시고 이름은 모수였지. 해모스 임금님이 어느 해 아들을 낳았어. 아들의 이름은 부르였어. 헤부르는 뒤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북부여의 임금님이 되었지. 헤부르가 북부여의 임금 자리에 오른 어느 날 아람불이라는 정승이 임금님께 말했어. 나라를 옮겨야 하겠습니다. 아니, 나라를 옮기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임금님은 깜짝 놀라 정승 아람불을 내려다보았어. 아람불이 대답을 했지. 어젯밤 제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천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꿈이었지요. 천재께서? 예, 하늘에서 내려오신 천재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내 자손을 시켜 이곳에 나라를 세울 작정이니 너희들은 딴 곳으로 옮겨가도록 하여라. 동쪽 바닷가로 나가면 아주 기름진 땅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다시 도읍을 정하여라. 이렇게 말입니다. 임금님은 아람불의 말대로 가서원으로 도읍을 옮겼어. 동쪽 바닷가에 있는 가서원이라는 기름진 땅이었지. 그리고 나라 이름은 동부여라고 하였지. 그런데 동부여의 임금님 부르는 늘도록 아들이 없었어. 그는 매일같이 산과 들로 나가 신령님께 제사를 올렸어. 저의 대를 이어 동부여를 다스릴 아들을 하나 낳게 해주옵소서.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그날도 부르 임금님은 산청에 나가 제사를 올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지. 임금님이 탄 말이 곤역이라는 연못가에 이르렀을 때야.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타고 가던 말이 길 옆에 큰 바위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야. 어허, 어째서 말이 바위를 보고 우는가?
참 이상한 일도 있구나. 아이고, 정말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임금님을 모시는 신하들도 어리둥절했어. 임금님의 말은 그때까지도 바위 앞에 선 채 계속 눈물만 흘렸지. 임금님이 말했어. 아무래도 이상하니 말 앞에 있는 저 바위를 지워보아라. 신하들이 모두 그 바위로 몰려갔어. 그리고 한참 동안 끙끙거리다가 이게 어찌 된 것이냐? 바위가 가리고 있던 조그만 굴 속에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거야. 임금님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도 이상하게 여겨 서로 얼굴만 쳐다봤지. 더구나 그 아이는 보통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 누런 금빛이 나는 개구리 모습을 하고 있었어.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임금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지. 이 아이는 하늘이 내게 주시는 자식임이 틀림없다. 임금님은 곧 하늘을 향해 큰절을 했어.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을 내렸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서 저 아이를 데리고 가자. 신하들은 급히 그 아이를 데리고 돌아왔어.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돌보았지. 이름은 금빛 나는 개구리란 뜻으로 금아라고 짓고 태자로 삼았대. 뒷날 헤브루 임금님이 늙어서 돌아가시자 금아는 그 뒤를 이어 동부여의 임금이 되었대. 떡 먹기 내기. 옛날 어느 고을에 고집센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살았어. 얼마나 고집이 센 거 아니? 황소고집은 애들 장난이고 고래 심줄보다 더 즐기더란 말이야. 아이고, 이놈의 영감. 나무 좀 해오라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서기의 격을 읽어도 영감보다 낫겠수. 에이? 이놈의 할망구가 내가 왜 나무를 해와야 돼? 그렇게 아쉬우면 할망구가 해오든지. 아유, 내가 왜 나무를 해와요? 영감이 해와야지. 에이, 내가 꼭 나무를 해와야 한다는 법이 있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게. 아이고, 내가 저 똥꼬집 때문에 제명에 못 죽지. 에이, 누가 할 소리? 할망구 고집은 지나가는 소돼지도 혀를 내두르는 걸 모르는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 번 싸움이 붙으면 서로 양보하는 법도 없이 날 셀 때까지 침을 튀겨가며 싸웠어. 그러니 사이가 좋을 날이 얼마나 되겠어. 띄엄띄엄 있을까 말까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할머니가 이웃집 잔치집에서 떡을 한 접시 얻어왔거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떡을 방 한가운데 놓고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어. 그런데 문제는 그 후부터야. 떡이 하나만 남게 되었거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자기가 떡을 먹겠다고 또다시 싸우기 시작했어. 절반씩 나누어 먹으면 될 텐데 꼭 자기가 다 먹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그러니 싸움이 일어날 일이 아닌데도 금세 싸움이 되고 만 거지.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노려보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주 용한 꾀를 하나 생각이 냈지 뭐야. 이봐 할망구, 우리 그러지 말고
내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떡을 맛있게 먹는 게 어떤가? 할아버지가 백보 양보하는 척 말하자 할머니도 그 말이 아주 억지는 아니거든. 할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하는 척 하다가 말을 했어. 지금부터 말 안 하기 내기를 하는 거네. 먼저 말을 한 사람이 지는 것이고, 이긴 사람이 떡을 먹는 거지. 어때? 좋은 생각이지?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 그러니까 영감이 먼저 말을 하면 내가 떡을 먹고, 내가 먼저 말을 하면 영감이 떡을 먹는다는 그 말이요? 아이, 그렇지. 할 테야 말 테야. 좋아요. 합시다. 대신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요.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말 안 하기 내기가 시작되었어. 할아버지는 입을 꾹 다물고 할머니를 노려보면서 참았지. 할머니는 입술을 꾹 누르고 천장을 바라보며 참았어. 두 사람은 벙어리가 된 것처럼 오랜 시간을 말을 하지 않았어. 밤이 깊어갈 때까지 말이야. 아이고, 이놈의 영감. 질기게도 오래 참네. 독하다 독해. 저 할망구 고집을 누가 꺾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속으로 서로를 헐뜯었어. 그때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밤중에 찾아올 손님도 없으니 불안하잖아.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어느 곁에 저벅저벅 발소리로 바뀌었지 뭐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깜짝 놀라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방문을 쳐다보았지.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철컥 방문을 여는 거야. 아이고, 사람이 있었네? 도둑도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한참을 서 있었지. 그런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말을 하지 않네. 아, 눈뜬 장님의 귀머거리들이구먼. 도둑은 그제야 안심하고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 저놈이, 아이고, 지금 뭔 짓을 하는 거야? 아이고, 도둑놈이 우리 집 세간을 다 훔쳐가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도둑을 보면서 속으로만 애를 태웠지 뭐야. 당장이라도 도둑이야! 외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맛있는 떡을 빼앗길 게 뻔한데 그럴 수는 없잖아. 여기 값비싼 물건들이 좀 있네. 고집센 두 늙은이 싸움 때문에 신이 난 건 도둑이었어. 도둑은 집안에 있는 값나갈 만한 물건들을 보따리에 차곡차곡 쌓고는 쌩하니 가버리지 뭐야. 이것을 보고 있던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멀쩡한 두 눈 뜨고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 게다가 그걸 보고도 가만히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더욱더 얄미워 보였지. 도둑이 도둑질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단 말이요. 할머니는 우라가 치밀어서 그만 말을 하고 말았지 뭐야. 그러자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말을 했지. 할망구가 먼저 말을 했으니 이 내기는 내가 이겼어. 그러니
떡은 내가 먹겠소. 그러고는 냉큼 떡을 집어 입에 넣었대. 말하는 남생이.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맏아들이 동생들을 불러서 말을 했죠. 아버지가 안 계시니 내가 제일 어른이다. 그러니 내 말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 동생들은 무슨 이야기인가 해서 어리둥절했어요. 둘째야, 넌 이제 다 컸으니 집을 나가서 너 힘으로 먹고 살거라.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난 둘째 아들은 산에 오두막집을 짓고 나무를 해다 팔아서 겨우 끼니를 이었지요. 하지만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툭하면 동생들을 구박하며 못살게 굴었죠. 이 게으른 녀석들아, 어서 썩 나가서 일하지 못해. 네, 형님. 에이, 어머니와 동생들만 없어도 더 편히 살 수 있을 텐데. 맏아들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귀찮기만 하였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아이고, 형편이 어려우면 나는 둘째에게로 갈 테니까 동생들을 잘 보살피거라. 그러자 맏아들이 좋아하며 대답했지요. 어머니, 생각 잘하셨어요. 둘째도 외로우니까 기뻐할 겁니다. 어머니는 보따리를 들고 둘째 아들의 집을 찾아갔어요. 둘째 아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지요. 둘째 아들은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더 열심히 나무를 했어요. 그렇지만 항상 양식이 부족했지요. 이걸 장이 팔아야 어머니를 봉양할 쌀을 살 텐데. 둘째 아들은 나무단을 내려다보며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걸 장에다 팔아야 어머니를 봉양할 쌀을 살 텐데. 둘째 아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목소리였죠. 둘째 아들은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그거 참 이상하네. 누가 내 흉내를 내지? 그거 참 이상하네. 누가 내 흉내를 내지? 자세히 들어보니 낙엽더미 밑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낙엽을 살며시 들추자 남생이 한 마리가 동그랗게 눈을 뜨고 둘째 동생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가 내 흉내를 냈구나. 그렇지? 그러자 남생이가 신기하게도 말을 따라했어요. 너가 내 흉내를 냈구나. 그렇지? 요 녀석 봐라. 요 녀석 봐라. 둘째 아들은 말을 하는 남생이를 나무단 위에 태우고 산을 성큼성큼 내려왔지요. 그러고니 나무를 팔러 장터로 갔어요. 장터에 도착한 둘째 아들은 나무를 내려놓고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좋은 땔감 사세요. 그러자 남생이도 따라서 외치는 것이었어요. 좋은 땔감 사세요. 에이, 남생이가 말을 하니. 사람들은 말을 하는 남생이를 구경하려고 너도 나도 몰려들었죠. 남생이 덕분에 나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팔렸어요. 말하는 남생이의 소문은 온 마을로 퍼져나갔죠. 둘째 아들이 장터에 올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나무는 내려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갔고요. 여보게, 남생이한테 말 한번 시켜보게. 아이고, 돈을 얼마나 주면 되겠나. 우리도 좀 들어볼 수 없을까? 사람들은 둘째 아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졸라댔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있을 때였어요. 여느 때처럼 사람들이 애워싸고 남생이를 구경했어요. 여보게, 내 값을 쳐줄 테니까 내가 한번 말을 시켜보면 안 되겠나? 어떤 사람이 돈을 꺼내며 말했어요. 남생이야, 너 아주 똑똑하구나. 남생이야, 너 아주 똑똑하구나. 남생이가 말을 따라하자 사람들은 남생이에게 말을 시켜보려고 돈을 내놓았어요. 그러자 금세 돈이 수북히 쌓였지요. 이제 둘째 아들은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하루는 소문을 들은 맏아들이 둘째를 찾아왔어요. 둘째야, 말하는 남생이 좀 빌려다오. 맏아들은 남생이를 냉큼 데리고 장터로 달려가서 크게 외쳤어요. 자, 돈을 내면 남생에게 말을 시켜볼 수 있어요. 길 가던 나그네가 신기하듯 돈을 내고 남생에게 말을 시켜보았죠. 그런데 남생이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나그네는 맏아들에게 달려들어서 돈을 도로 빼앗았어요. 뭐 이런 거짓말쟁이가 다 있어. 아이고, 맞아요. 그 나무꾼 남생이가 아닌가 봐요. 맏아들은 사람들에게 크게 혼쭐이 났어요. 에이, 하찮은 남생이 때문에 이게 무슨 망신이람. 맏아들은 화를 내면서 남생이를 땅바닥에 내동이 쳤어요. 불쌍한 남생이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뒤늦게 온 둘째 아들이 죽은 남생이를 품에 안고는 흐느끼며 울었어요. 둘째 아들은 남생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어요. 며칠 뒤 남생이의 무덤에서 생전 처음 보는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죠. 어머니, 이게 무슨 싹인지 혹시 아세요? 아이고, 글쎄, 나도 처음 보는구나. 싹은 무럭무럭 자라서 꽃을 피우고 탐스러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열매가 저절로 벌어지더니 금은보화를 쏟아내는 거예요. 부자가 된 둘째는 이제는 어린 동생들까지 데려다가 보살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맏아들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둘째네로 몰래 숨어 들어갔죠. 이 나무를 꺾어 씹으면 나도 부자가 될 거야. 맏아들은 나무를 꺾어다 자기 집에다 심었어요. 나무는 거짓말처럼 쑥쑥 자라더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야, 어서 빨리 나를 부자로 만들어다오. 어느덧 열매가 입을 활짝 벌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금은보화는커녕 폭포수 같은 물과 바위덩이들이 쏟아져 나오지 뭐예요? 맏아들의 집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물에 휩쓸렸어요. 간신히 목숨만 건진 맏아들은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먹을 것이라고는 쌀 한 톨 남은 것이 없었지요. 맏아들은 할 수 없이 둘째네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맏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어머니와 둘째 동생은 형을 반갑게 맞이했고요. 형제들은 다시 모여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백냥으로 산 이야기. 산 너머 한 외딴 집에 부자 부부가 살았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돈 깨어 돈을 넣고도 남아서 커다란 김치독에 넣어 곶감 깊숙이 넣어둘 정도였지. 하지만 돈이 많으면 뭐해? 외딴 집에 사니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 없어. 자식은커녕 피부치도 하나 없어서 늘 외롭고 쓸쓸했지. 어느 날 부부는 문지기인 하서방을 불렀어.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서 훌륭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사오너라. 이야기가 훌륭하다면 100냥을 주어도 괜찮다. 하서방은 돈이 가득 든 돈깨를 지게 지고 터덜터덜 골짜기를 내려갔어. 무거운 돈깨를 지고 한참을 걸었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어. 하서방은 슬슬 다리가 아파왔지.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헤맬 수도 없고, 걱정이네. 저 멀리 시냇가에서 쉬는 한 농부가 눈에 들어왔어. 하서방은 한달음에 달려가 농부에게 훌륭한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지. 이야기만 훌륭하면 이야기 값으로 100냥을 드립니다. 하서방의 말에 농부는 깜짝 놀랐어. 하지만 그러면 뭐해? 농부는 알고 있는 이야기도 하나 없고 이야기를 지어낼 재주도 없는데 말이야. 100냥이라는 큰돈이 눈앞에 있는데 놓칠 수는 없어서 농부는 이야기가 있는 척했어. 때마침 긴 다리를 가진 황새 한 마리가 논두렁을 거닐고 있었어. 그걸 본 농부는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난 듯이 큰 소리로 말했어. 저기 온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하서방은 농부가 이야기를 시작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지. 하서방은 주인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농부가 한 말을 되뇌고 되뇌었어. 그때 황새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 멈춰섰어. 귀를 기울이려고 멈춰섰구나. 그러고는 두리벙두리벙 주변을 둘러보는구나. 황새의 움직임에 따라 농부의 이야기도 이어졌지. 황새가 다리를 굽혀 살금살금 기어가는 것을 보고는 구부렸다. 기어 들어간다. 라고 소리치고 황새가 긴 날개를 펴고 날아가자 저런 도망치고 있어. 위협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어. 이제 안전해지겠지. 라고 말했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하서방은 농부가 한 말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했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마디라도 빠뜨리면 안 되니까 말이야. 하서방의 이야기를 들은 부부도 아침밥을 먹으면서 한 자락, 새참 먹으면서 두 자락, 점심 먹으면서 세 자락, 이런 식으로 날마다 이야기를 읊었어. 간혹 이야기가 막힐 때에는 하서방에게 물어가면서 말이야. 잠자기 전에도 부부는 한 자락씩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읊었지.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집에 도둑이 들었네. 살금살금 마당에서 방으로 들어가려던 도둑은 드런드런 소리에 걸음을 멈췄어. 저기 온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구나. 도둑은 화들짝 놀라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지. 꼭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잖아. 귀를 기울이려고 멈춰섰구나. 그러고는 두리벙 주변을 둘러보는구나. 도둑은 그래도 설마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방문 앞으로 기어갔지. 구부렸다. 기어 들어간다. 도둑은 숨이 멎을 지경이었어. 어떻게 이렇게 자기 동작 하나하나를 아는지 슬슬 두려워지기 시작했지. 어이구,
이곳에 귀신이 있나 봐. 아이,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도둑은 도망치려고 살며시 몸을 돌렸어. 저런 도망치고 있어?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어. 이젠 안전해지겠지? 그 소리에 도둑은 걸음아 나살려라 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쳤지. 그 뒤에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도둑들도 부부의 집은 아예 눈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대. 그랑당당 신선미. 옛날에 어떤 색시가 신씨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시집간 색시는 아기를 낳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태어난 아기는 다름 아닌 구렁이였어요. 어머나, 이를 어째? 색시는 슬펐지만 낳은 자식이 구렁이라고 해서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삼태기 안에 넣고 부엌에서 살게 했죠. 어느 날 이웃집에 사는 세 자매가 집으로 놀러 왔다가 부엌에 들어가 보니 구렁이를 보게 되었죠. 아, 징그러워. 첫째 딸이 막대기로 구렁이를 탁탁 때렸어요. 구렁이가 부엌에 있어? 둘째 딸도 막대기로 구렁이를 쿡쿡 찔렀지요. 언니들, 그러지 마. 막내가 가로막으며 언니들을 말렸어요. 그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구렁이를 달래주었죠. 울지 마. 구렁덩덩 깎고. 엄마가 돌아오자 구렁이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옆집 셋째 딸한테 장가 갈래요. 아유,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기가 막혔지만 조용히 타일렀어요. 구렁이는 사람에게 장가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구렁이는 막무가내로 졸랐지요. 장가 안 보내주면 아궁이 속에 들어가 버릴 거예요. 정말로 아궁이 속에 들어박혀서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집에 청혼을 하러 갔죠. 하지만 말도 꺼내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돌아왔어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랬죠. 아이고,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옆집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그제야 엄마는 겨우 입을 열었죠. 우리 구렁이 아들이 댁에 셋째 딸한테 장가 들겠다면서 아궁이 안에서 통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유, 저런, 얼마나 속이 상할까. 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인정이 많은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아주머니가 셋째 딸에게 말했죠. 얘야, 옆집 구렁이가 너한테 장가를 들겠다는구나. 그러자 옆에 있던 첫째 딸과 둘째 딸이 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어머나, 그게 말이 돼요? 그러나 셋째 딸은 다소곳이 앉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구렁이에게 시집 갈래요. 마침내 셋째 딸과 구렁이가 혼례를 올리게 되었죠. 이 소문이
온 거울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신기한 혼례식을 보려고 너도 나도 몰려들었고요. 어머, 어머머, 저기 와요, 저기! 허허이, 거참 희한한 일이세. 구렁이가 담 위에 걸쳐놓은 통나무를 타고 쓱쓱 기어왔어요. 셋째 딸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살짝 감추었죠. 혼례식을 치르고 난 첫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구렁이 신랑이 색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 한 통만 가져오시오. 색시가 뜨거운 물을 가져오자 구렁이는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구렁이의 허물이 벗겨지면서 잘생긴 젊은이가 나오는 거예요. 나요, 색시. 구렁덩덩 구렁이 신랑이요. 너무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다음날 막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두 언니는 배가 아파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렀지요. 사람들은 사람이 된 구렁이 신랑을 구렁덩덩 신선비라고 불렀어요. 구렁덩덩 신선비가 과거를 보러 갈 때였죠. 이것을 잘 간직해 두시오. 만약 없어지면 나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오. 구렁덩덩 신선비는 구렁이 어물을 색시에게 주었어요. 색시는 구렁이 어물을 복주머니에 넣고 잘 간직했죠. 그런데 심술 맞은 언니들이 복주머니를 몰래 열어보고 구렁이 어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를 어째? 뒤늦게 달려온 색시는 눈물을 펑펑 흘렸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신선비가 돌아오지 않자 남편을 직접 찾으러 나갔어요. 까마귀야, 구렁덩덩 신선미를 못 보았니? 색시가 연못가에 있는 까마귀에게 물었어요. 거기 쏟아지 쌀 씻어주면 가르쳐 줄게요. 쏟아진 쌀을 모두 주어서 깨끗이 씻었어요. 이제 멧돼지에게 물어보세요. 멧돼지에게 물어보았어요. 이 칡뿌리 캐주면 가르쳐 줄게요. 멧돼지에게 칡뿌리를 캐주었죠. 이제 농부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색시는 논에서 일하는 농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이 논을 다 갈면 가르쳐 주지. 색시는 땀을 흘리며 논을 갈았죠. 이제 빨래하는 할머니에게 물어봐. 색시는 냇가에서 빨래하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아유, 이 빨래 다 하면 가르쳐 주지. 또 빨래를 모두 다 빨아놓았죠. 내가 주는 이 항아리 뚜껑 타고 이 막대기로 노를 저어서 내 물을 따라가 봐. 할머니는 구렁덩덩 신선비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소곤소곤 알려주었어요. 색시는 항아리 뚜껑을 타고 막대기로 노를 저어 흘러갔어요. 어이, 어이, 구렁덩덩 신선비네 쌀 그만 먹어라. 어이. 한 아이가 넓은 논에서 참새를 쫓고 있었죠. 얘야, 너 구렁덩덩 신선비네 집을 아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언덕이 귀하집에 살고 있는 우리 주인인걸요. 남편의 모습이 너무 보고 싶어서 기와집으로 뛰어갔어요. 그러고는 온 힘을 다해서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죠.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우, 시끄러워라. 아이, 누구시오? 문 한쪽에서 하인인 듯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배가 고파서 그러니 밥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먹을 것을 구걸했어요. 하인은 곧 문을 활짝 열고 밥 한 그릇을 색색이 주었죠. 여기 있어. 아이, 어서 가시오. 예, 고맙습니다. 밥그릇을 받는 척 하다가 떨어뜨렸어요. 어머나, 이 아까운 것을. 그 자리에 앉아서 밥알을 하나씩 주워 담았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고 말았어요. 죄송합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하인은 할 수 없이 허락을 했죠. 밤이 되자 색시는 마당으로 나와서 달을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죠. 고향에 있는 내 색시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 그것은 구렁덩덩 신선비의 목소리였죠. 내 신랑, 구렁덩덩 신선비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 색시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어둠 속에서 구렁덩덩 신선비가 나타났죠. 여보, 서방님. 둘은 꼭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대요. 고구려 시조 고주몽. 금화 임금님이 동부여를 다스릴 때일이야. 어느 날 임금님은 성 밖으로 소풍을 나갔지. 그런데 우발수 강가에서 한 여자를 만났어. 너는 도대체 누구냐? 금화 임금님이 물었지. 고개를 떨구고 있던 그 여자는 가냘픈 목소리로 대답했어. 저는 하백의 딸로 이름은 유아라고 합니다. 어째서 거기 홀로 서 있느냐? 부모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귀양 보냈습니다. 유아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지. 아니, 자기 딸을 귀양 보내다니. 그럴 만한 무슨 곡절이라도 있느냐? 유아는 금화 임금님의 물음에 얼른 대답을 하지 못했어. 어서 말씀드려라. 옆에 있는 신하가 호통을 쳤어. 오래전 일입니다. 어느 날 저는 제 동생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자가 저를 이끌고 백두산 및 압록강 근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날로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남편은 저를 버려둔 채 집을 나가더니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쩔 도리가 없어 다시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선 저를 몹시 꾸짖으시며 이곳으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유아는 자기가 귀양을 살게 된 동기를 길게 늘어놓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 금화 임금님은 유아가 불쌍하여서 궁궐로 데리고 왔지. 그리고 따로 방 한 칸을 주어 그곳에서 지내게 했어.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유아가 있는 방에 햇빛이 들어서 유아는 눈이 부셨어.
햇빛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햇빛이 자꾸만 유아를 따라다니며 비추는 거야. 아무리 자리를 바꾸어도 마찬가지였어.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유아는 배가 아프다더니 커다란 알을 낳았어. 아주 큰 알이었지.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온 궁궐 안에 퍼졌어. 금화 임금님은 직접 유아가 있는 방으로 가서 그 괴이한 알을 보았어. 해기한 일이로다. 저 알을 개나 돼지가 먹어 치우도록 내다 버려라. 신하들에게 명했어. 신하들은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었으나 그것을 먹지 않는 거야. 개와 돼지들이 그 알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신하들이 본대로 말했지. 길에다 내다 버려 소나 말이 밟아 깨트려 버리도록 하라. 신하들이 다시 그 알을 소와 말이 많이 다니는 번잡한 길바닥에 내다버렸어. 소와 말도 그 알을 멀리 피해서 갈 뿐 밟아서 깨뜨리려 하지 않는 거야. 신하들은 이번에도 본 그대로 임금님께 말했어. 이번에는 들에다 버려서 새들이 쪼아먹게 하거나 짐승들의 사나운 발톱으로 깨트리게 하여라. 얼마 후 신하들이 다시 와서 말했어. 들판에 갖다 버렸더니 이번에는 새들이 날아와서 날개로 덮어 감싸주기도 하고 짐승들이 달려와서 품기도 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요. 그렇다면 그 알을 다시 가지고 와서 사람의 힘으로 쪼개어봐라.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구나. 그러나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그 알을 쪼갤 수가 없었어. 잘 드는 칼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 유아가 말을 했어. 어째서 알을 깨뜨리려 합니까? 알이란 어떤 알이든 따뜻하게 감싸주면 자연히 그 속에 있는 것이 껍질을 깨고 나오기 마련인데. 금화 임금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알을 유아에게 맡겼어. 유아는 그 알을 보드라운 큰 헝겊으로 겹겹이 싸서 따뜻한 곳에 잘 놓아두었지.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껍질이 갈라지더니 그 알 속에서 아이가 나왔어. 뼈대가 크고 기했지만 아주 영특하게 생긴 아이였어. 그 아이가 한 해, 두 해 자라 어느덧 7살이 되었지. 나이에 맞지 않게 키가 어른처럼 헐친하게 컸고 모든 행동거지가 민첩하게 이를 데 없었어. 뿐만 아니라 손재주가 뛰어나 자기가 직접 활을 만들어 쏘기도 했어. 사람들은 그를 주몽이라고 불렀지. 주몽이란 동부여 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는 100번을 쏘면 100번 모두 다 명중시켰어. 금화 임금님에게는 아들이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누구도 주몽의 재주에 미치지 못했지. 어느 날 금화 임금님의 맏아들인 대소가 아버지에게 말했어. 아버지, 주몽은 사람의 자식이 아닙니다. 이상한 알 속에서 태어난 놈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통 사람과는 아주 다르고 또 재주도 뛰어납니다. 만일 그런 아이를 그냥 뒀다가는 나라에 무슨 해를 끼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일찌감치 없애버려 뒤탈이 없게 하는 것이 옳을 듯하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태자 대소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 무렵
주몽이 맡은 일은 말을 돌보는 것이었지. 그는 금화 임금님의 여러 왕자들이 자기를 시샘하여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눈치챘어. 그래서 언젠가는 동부여를 떠나 멀리 도망칠 생각을 하고 좋은 말들을 골라 일부러 먹이를 적게 주어서 여위게 만들었지. 그리고 잘 달리지 못하는 둔한 말들은 그 반대로 먹이를 듬뿍 주어서 피둥피둥 군살이 찌도록 하였어. 그것을 모르는 임금님과 왕자들은 살찐 말을 골라 자기들이 타고 주몽에게는 비쩍 말라 빠진 말을 주었어. 주몽은 속으로는 웃었지. 두고 봐라. 과연 어떤 말이 좋은 말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때부터 주몽은 비쩍 말라 빠진 자기의 말을 정성스럽게 먹였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주몽의 어머니 유아 부인이 아들을 불러앉히고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했어.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시샘하여 죽이려 한단다. 너의 그 뛰어난 재주와 영특한 슬기라면 어디를 가도 성공할 수 있을 게다. 그러니 속히 이 나라를 떠나도록 해라. 어머니, 이 나라 왕자들과 신하들이 저를 없앨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건 저도 벌써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을 두고서 주몽은 말끝을 맺지 못했어. 어머니 곁을 떠나야 한다는 슬픔 때문이야. 자, 지금은 그런 하찮은 슬픔 때문에 망설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서 떠나도록 해라. 주몽은 할 수 없이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렸지. 그리고는 새 친구 오이, 마리, 협부 그들과 함께 동부여에서 도망치기 위해 힘껏 말을 달렸어. 주몽 일행이 탄 말들이 갑자기 멈췄어. 깊고 큰 강이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야. 주몽, 큰일 났네. 벌써 놈들이 눈치채고 우리를 뒤쫓고 있네. 과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금화 임금님의 왕자들과 그 신하의 무리가 뒤쫓아오는 것이 보였어. 달리는 말에 의해서 먼지가 구름처럼 일고 있었지. 아무리 빠른 말이라도 이 깊고 넓은 강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구나. 주몽은 말 갈기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어. 주몽, 어서 무슨 수를 써야겠네. 오이를 비롯한 세 친구가 입을 모아 말했어. 주몽은 친구들의 말을 들은 채도 않고 강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어.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며 물의 신인 하백의 외손자요. 내 목을 노리는 자들이 뒤를 쫓고 있으니 어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주몽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물고기떼와 자라떼가 일시에 강물 위로 떠올라서 등으로 긴 다리를 만든 거야.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주몽의 친구들은 기가 막혀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 주몽이 앞장서서 다리를 건넜지. 일행이 강을 다 건너가자 다리를 놓았던 자라와 물고기들은 뿔뿔이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어. 쫓아오던 동부여 왕자들과 그 신하들은 강 저쪽에서 발을 통통 구르면서 분통을 터뜨렸지. 상과 골짜기를 수십 번 지나자 드넓은 들판이 나타났어. 옥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강도 있었지. 그 강은 비루수라고 불리는 강이야. 주몽은 그곳에 도읍을 정하기로 마음먹고 우선 오두막집을 지었어. 궁궐을 마련할 시간이 없었던 거지. 나라 이름은 고구려였지.
주몽이 정한 나라 이름이었어. 뿐만 아니라 주몽은 자기 성도 고씨로 정했지. 그래서 고주몽이야. 하느님의 아들이며 어머니가 자기를 낳을 때 햇빛을 받고 태어났다 하여 높다는 뜻의 고자를 쓴 거지. 이렇게 시작한 고구려는 뒤에 크게 융성하여서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나라가 되었지.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나 당나라와 겨루면서 만주의 동남부 지방까지 차지하는 큰 나라가 되었대. 방귀시하. 뿡. 산마을에서 아주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뿡. 강마을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대포 소리 같기도 하고 산마을 방귀쟁이와 강마을 방귀쟁이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다 아는 것 같아요. 둘 다 엄청난 방귀쟁이였어요. 산마을 방귀쟁이는 나무 일을 하다가 귀찮으면 방귀를 부엉 끼곤 했죠. 그러면 커다란 나무들이 쩍쩍 넘어갔어요. 도끼질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아이고, 산마을 방귀쟁이는 아주 대단해. 백두산에서 방귀를 끼면 아마 그 소리가 저기 저 한라산까지 갈 정도야. 강마을 방귀쟁이도 낚시를 하다가 귀찮으면 강물에 대고 방귀를 부엉 끼곤 했죠. 그러면 물고기들이 깜짝 놀라 물 위로 튀어올랐어요. 미끼를 물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아이고, 강마을 방귀쟁이는 정말 대단해요. 마음 먹고 방귀 한번 끼면 아마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도 무너뜨릴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두 방귀쟁이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했어요. 누구 방귀가 더 셀까? 산마을 방귀쟁이일까? 아니면 강마을 방귀쟁이일까? 마을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이런 말을 하곤 했죠. 아유, 그야 당연히 산마을 방귀쟁이가 더 세지. 저번엔 방귀로 산을 옮겼다니까. 아이, 아니세. 강마을 방귀쟁이가 더 세다네. 저번에 방귀 한번 끼니까 강물이 쭉쭉 갈라지더구. 산마을 방귀쟁이가 최고, 강마을 방귀쟁이가 최고. 모두들 웅성웅성 말이 참 많았어요. 어느 날 산마을 방귀쟁이가 산을 내려왔어요. 강마을 방귀쟁이가 세면 얼마나 세다고 그래? 어디 한번 겨뤄볼까? 강마을 방귀쟁이를 찾아가서 시합을 하려는 모양이에요. 걔 아무도 없어. 산마을 방귀쟁이가 강마을 방귀쟁이 집 앞에서 소리쳤어요. 누구세요? 아버지 일하러 가셨는데요. 강마을 방귀쟁이 아들이 말을 했죠. 에휴, 그놈의 방귀가 얼마나 센지 겨뤄보려고 하는데 에휴, 낭패군. 그러자 강마을 방귀쟁이 아들이 말을 했어요. 아저씨가 바로 그 산마을 방귀쟁이세요? 소용없어요.
아무도 우리 아버지 방귀 당해낼 수 없지요. 그러자 산마을 방귀쟁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뭐라고? 이 녀석이 감히? 산마을 방귀쟁이는 기분이 상했는지 엉덩이를 쓱 내밀고는 뿡 하고 방귀를 뀌었지요. 뿡! 산마을 방귀쟁이가 낀 방귀에 강마을 방귀쟁이 아들이 휙 날아가더니 아궁이 속으로 쏙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러고는 다시 굴뚝으로 쑥 나왔죠. 아궁이로 들어가서 굴뚝으로 나왔으니 얼굴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온통 시커멓게 되었겠죠. 너 아버지한테 이러거라. 산마을 방귀쟁이가 다녀갔다고. 산마을 방귀쟁이는 씩씩거리면서 산으로 돌아갔어요. 강마을 방귀쟁이 아들은 굴뚝 옆에 쪼그리고 앉아 홀짝홀짝 울고 있었죠. 아니, 얘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강마을 방귀쟁이가 돌아보니 참 기가 막혔어요. 아들이 새까맣게 해가지고 울고 있으니까요. 방귀쟁이 아저씨가 다녀갔구만요. 아들이 칭칭 울면서 말했어요. 뭐라고? 참을 수 없군. 강마을 방귀쟁이는 너무 분했어요. 그래서 마당에 놓인 커다란 돌전구를 향해 방귀를 뿌앙 뀌었죠. 그랬더니 크고 무거운 돌절구가 하늘로 휙 날아갔어요. 절구는 멀리 멀리 산마을로 날아갔죠.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산마을 방귀쟁이가 돌아보니 커다란 절구가 날아오지 않겠어요? 어림도 없지. 산마을 방귀쟁이도 절구를 향해 뿌엉 방귀를 뀌었어요. 그러자 절구는 다시 강마을 쪽으로 날아갔죠. 강마을 방귀쟁이가 헛기침을 하고 돌아서는데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절구 날아와요. 그러자 강마을 방귀쟁이는 다시 절구를 향해 방귀를 뿌엉 뀌었죠. 절구는 또다시 산마을 쪽으로 날아갔어요. 산마을 방귀쟁이도 뿌엉 아버지, 절구 또 날아와요. 강마을 방귀쟁이도 뿡 산마을 방귀쟁이도 뿡 이러다 보니 절구는 하늘에서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정신이 없었겠죠. 절구는 하루 종일 산마을에서 강마을로 강마을에서 산마을로 왔다 갔다 했어요. 이때 마을에서 할아버지가 아이고, 대단하고. 대단해. 둘 다 정말 대단해.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방귀 시합을 구경했어요. 산마을 방귀쟁이도 강마을 방귀쟁이도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렀죠. 하지만 둘 다 지기 싫어서 힘껏 방귀를 끼어댔죠. 어느새 해가 지고 보름달이 둥실 떠올랐어요. 산마을, 강마을에서는 뿌엉, 뿌엉 방귀 소리가 그치지 않았어요. 절구는
아직도 하늘에서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강마을 방귀쟁이 아들도 이제 하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강마을 방귀쟁이는 마지막으로 있는 힘껏 방귀를 뀌었어요. 이제 다시는 절구가 돌아오지 못하게 말이에요. 산마을 방귀쟁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강마을, 산마을에서 동시에 방귀를 뀌자 절구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이리로도 저리로도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파르르 떨다가 그만 하늘로 슝 올라가고 말았죠. 절구는 위로 계속 올라갔어요. 그때 보름달에서는 토끼 2마리가 깡충깡충 뛰놀고 있었죠. 토끼 1마리가 말을 했어요. 저기 뭐지? 하늘에서 커다란 절구가 날아오지 않겠어요? 쿵! 보름달 한가운데로 떨어졌어요. 토끼는 절구를 보고 만세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토끼가 떡방아를 찌울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토끼 2마리는 열심히 떡방아를 찧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름달이 동그랗게 뜨면 토끼들이 절구질을 하는 게 보인답니다.